안녕하세요. 뉴스에선 전부 다 말해주지 않는 부동산의 비하인드를 알려드립니다. 뉴말부입니다. 추석과 함께 가족들이 모이면 이런저런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단골 소재로 나오는 게 바로 부동산 이야기일 겁니다. 요즘 보면 집집마다 자칭 부동산 전문가 한 분 정도는 계신 것 같아요. 특히나 집안에서 부동산 투자로 돈 좀 벌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아니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꼭 다른 친척분들한테 가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된다, 지금 집을 사야 된다,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시고 그렇게들 조언을 해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마음이 심란해지면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나 하면서 이런저런 전망들 막 찾아보고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런저런 전문가들의 부동산 전망들 찾아보고 하는 거 다 부질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복합적이고 변수가 많은데요. 단언컨대 앞으로 어떻게 된다라는 걸 정확히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스스로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결정짓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오를지 아니면 내릴지, 전세 시장이 안정을 찾을지 아니면 더 큰 혼란이 올지 결정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꼭 기억해 두시면서 앞으로 다가올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기민하게 대응하실 수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지켜보셔야 할 중요 요소는 바로 금리입니다. 제가 지난 6월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세계 곳곳에서는 금리 인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을 비롯해서 캐나다, 스위스, 멕시코 등 각국에선 금리를 낮추기 시작했는데요. 최근 그 중에서도 주요국들이 다시 한번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우선 9월 4일이죠. 캐나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또다시 낮췄습니다. 캐나다는 지난 6월부터 3회 연속 금리 인하를 결정해서 올해 연초 5%였던 기준금리는 4.25%까지 떨어졌습니다. 9월 12일에는 유럽 중앙은행에서도 3개월 만에 금리를 또다시 낮췄습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잡히면서 물가 상승률도 목표치인 2%에 가까워졌다라고 하면서 경제가 지나치게 위축될 우려에 대응해야 한다라며 금리 인하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바로 그날이 옵니다. 미국의 금리를 결정하는 연방준비제도는 17일에서 18일 FOMC 정례회의를 열어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정례회의 종료 후 금리를 발표하는 시점은 18일 오후 2시,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론 추석 연휴가 다 지난 첫날인 19일 새벽 3시에 이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한 달 전에 열린 잭슨홀 미팅 연설에서 통화 정책을 조정할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밝히며 금리 인하를 강하게 시사한 바 있는데요. 금리가 그럼 왜 중요하냐? 전 세계가 금리를 낮추고 있는 상황인데 끝판왕인 미국에서조차 금리를 낮추면 우리나라 역시도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서는 버티기가 매우 힘들어지거든요. 그동안 미국이 고금리를 유지해 왔던 배경에서는 미국 경제가 역대급 호황을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이런 미국조차도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금리를 낮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무슨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겠죠. 지금 한국의 내수 경기는 30년 만에 가장 긴 불황을 겪고 있죠. 작년 자영업자 폐업률은 10%로 2005년 이후 가장 심각한 상황이고요. 특히 서민 영세업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업종의 경우 폐업률이 20%에 달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입니다. 금리를 인하하면 대출을 받는 사람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게 되니까 그만큼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면서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죠. 기업들은 대출을 받아서 설비 투자를 늘리고 사람을 더 고용할 수도 있고요. 문제는 이게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은 현금으로만 집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드물어요. 대부분 막대한 대출을 끼고 집을 사는 게 일반적인데,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는 건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이 더욱더 뜨거워질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를 할 경우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면서 금리 인하를 버티고 있는 중이죠. 지난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역대 최장기간 금리 동결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부동산 문제를 대놓고 저격했습니다. 이 총재는 물가 수준만 봤을 땐 기준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됐다고 판단한다 라면서도 한은이 이자율을 급하게 낮추거나 유동성을 과잉 공급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하는 실수를 범해선 안 된다 라고 부동산 과열 때문에 금리를 못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최근까지도 이러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중인데요. 한은은 12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기자 설명회에서 시장 금리가 연내 2회 이상 인하 기대를 반영하고 있는데, 향후 정책 여건과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조금 과한 측면이 있다 라면서 향후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다 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주요국에 비해서 먼저 금리를 올린 대신 덜 올리면서 물가 안정을 달성했다 라고 밝혔는데요.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도 조정의 폭이나 속도에 대한 기대를 형성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미국보다 금리를 빨리 그리고 비교적 완면하게 올렸었죠.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은행의 이번 발언은 사실상 금리 인하 속도가 시장의 기대치보다 더딜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국은행을 향한 금리 인하 압박이 적은 건 아닙니다. 얼마 전엔 굉장히 이례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직접 나서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안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어요. 여기다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 은행권에 압력을 넣어서 지금은 대출기를 엄청나게 틀어 막아버린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선 제가 예전에 올린 이 두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만 하면 정부에서도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 고강도 조치를 취했으니까 이제 한국은행 너도 좀 적당히 하고 금리 좀 내려 라고 할 수 있는 명분이 갖춰진 거죠. 이런 상황임에도 한은이 과연 언제까지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버틸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지켜보셔야 할 지표는 바로 전세 추세입니다. 최근 집값 오름세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워낙 많이 나오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전세 얘기는 주목도가 좀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사실 전세 상승세는 매매가보다 더 길게 그리고 더 큰 폭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9월 둘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는 25주 연속, 그리고 전세 가격은 69주 연속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누적 상승률을 살펴보면 매매가 3.39% 오르는 사이 전세는 4.23%로 더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동, 노원, 은평, 영등포, 용산구와 같은 곳에서는 벌써 5% 이상 전셋값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같은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경우엔 연간 상승률이 두 자릿수에 달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이렇게 치솟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전세 사기 문제가 있는데요. 수도권 빌라를 중심으로 전세 사기가 줄줄이 터지면서 빌라와 오피스텔에 대한 국민적인 공포심이 생겨버렸고, 이에 사람들이 전세 사기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아파트로 몰려가면서 수요 쏠림 현상이 발생했죠. 이렇게 수요는 높아진 반면 입주 물량은 부족하다 보니까 공급 문제가 주목을 받게 됐고요. 결국 남아있던 요 전세 물량이 귀해지면서 품귀 현상을 빚어내게 됐고, 가격 또한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실제로 서울 전세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는 이 그래프는 KB부동산 통계에서 서울 전세 수급 지수만을 가져온 건데요. 지난달 서울의 전세 수급 지수는 142.9로 2021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전세 수급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수요가 공급보다 크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요. 전세 살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갈수록 많아지는데 매물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전세가 너무 오르자 견디지 못한 세입자들 중에서는 차라리 이럴 거면 내가 그냥 집을 사야겠다
라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이 사람들이 매매 시장의 상승세를 이끌어 오게 된 건데요. 문제는 최근 정부가 대출기를 다 막아버리면서 이에 따라 넘치는 전세 수요를 매매로 분산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점입니다. 그럼 전세난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급을 늘리는 것밖에 없는데, 집이 하루아침에 뚝딱 지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올해 서울에 남아있는 입주 물량은 둔촌주공 재건축을 제외하고 나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여기에 내년과 내후년에도 입주 물량이 한정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세 품귀 현상은 앞으로도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는 다시 전세 가격이 오를 가능성을 키우고, 전세 가격의 상승은 매매의 하방 지지선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결국 매매 시장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중요 포인트는 바로 정부의 새로운 정책 카드입니다. 정부가 88 부동산 대책에 이어서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했죠. 여기다 최근엔 은행들을 옥죄는 방법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을 전방위적으로 틀어막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규제는 시장의 열기를 일정 부분 잠재우는데 성공했습니다. 9월 첫째 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가기는 했지만, 상승폭 측면에서는 3주 연속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서서히 진정되어가는 양상을 보이는 듯 했는데요. 그런데 9월 둘째 주가 되자 다시 매매가와 전세가 상승폭이 고개를 치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래량 자체는 줄어들었지만 인기 지역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면서 상승폭이 고개를 든 건데요. 물론 이번 한 주만 보고 이게 추세적 전환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건 굉장히 성급한 판단이겠죠. 하지만 만약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는다면 정부에서는 새로운 규제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게 마지막 중요 요소인 새로운 정책 규제 도입 여부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9월 12일 오세훈 시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까지 특정 지역에서 신고가가 출현한 건 88 대책 이전에 거래된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고 정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었다 라면서, 계속해서 신고가가 나타나는 지역의 경우에는 그때 가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8월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발표를 하면서도 반포 등지에서 신고가가 계속 발생할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또 만약 서울시가 아니더라도 국토부에서도 직접 특정 지역에 대해서 투기 과열 지구를 정한다거나 투기 지역으로 묶어버리는 등의 방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규제가 나올 경우 부동산 시장은 또다시 춤을 추게 될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이건 지난 정부에서도 학습했었던 현상이죠. 규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수급이 몰려서 풍선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낼 우려 또한 커지게 됩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금리 인하가 과연 언제 이루어질지를 주목해 봐야 된다. 추석 이후 미국의 FOMC 회의 결과에 따라 금리 인하가 예상되며, 이는 곧 우리나라에도 금리 인하 압력을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리 인하는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차주의 이자 부담을 줄여서 집값 상승의 트리거로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한국은행에서도 이 점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꼼꼼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전세 추세를 꼼꼼히 살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전세 시장의 수급 불균형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당분간 전세 가격이 계속해서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전세 가격 상승은 매매 시장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 요인이라는 점에서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을 함께 살펴보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정부의 새로운 규제 등장 여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미 정부가 스트레스 DSR 2단계와 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에 제동을 걸긴 했지만, 만약 시장이 다시 과열될 조짐을 보인다면 정부는 또다시 규제 카드를 꺼내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에 새로운 룰이 생긴다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이 또 한 번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오늘은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핵심 변수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3가지 변수에 예외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 가지 변수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전세와 매매 계획도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혼자서는 잘 챙기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 가족, 친지분들께도 이 영상을 보여주시면서 제가 알려드린 세 가지 핵심 요인들을 함께 챙겨보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부디 여러분들 스스로가 시장 상황을 진단하고 이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을 스스로 기르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응원해 주십시오.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을 얻습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전 뉴스에선 전부 다 말해주지 않는 진짜 부동산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모두 안녕!